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 있는 안타까운 화재 참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대전의 대형 아울렛 지하 주차장에서 큰 불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영업 시작 전에 불이 나서 외부 손님은 없었지만 안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수색은 끝이 난 건지 현장 연결해 볼 텐데 화재 원인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미 기자, 실종자가 더는 없는 건지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불은 오후 3시쯤 모두 꺼졌지만 이 현장에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소방은 피해자가 더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아침 7시 4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지역 구조대까지 동원하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고 8시간여의 수색 끝에 7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3명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희생자는 건물 시설 관리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들과 외부 물류업체 직원들로 파악됐습니다. 방재센터 직원 41살 박모 씨는 다른 직원들의 대피를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후 구조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아울렛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아울렛은 지하 2층, 지상 7층 2개 동으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쇼핑몰인데요. 이 지하 주차장이 아울렛과 영화관, 호텔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울렛 쪽에서 시작된 불이 호텔까지 확산돼 투숙객 100여 명이 옥상 등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어쩌다 영업시간 전에 불이 난 건지 이 화재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소방과 경찰, 국가수가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오늘 이 현장을 찾아서 머리 숙여 사과했고요. 끝까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 불이 난 곳이 지하다 보니 안이 어두운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기 때문에 이 실종자 수색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빠져나온 생존자들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20초 만에 연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긴박했던 상황 신선미 기자가 이어갑니다. 불이 난 현대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지하층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 때문에 아울렛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는데요. 불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대피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지하 1층에 있다 겨우 빠져나온 생존자는 천장에서 쇠파이프로 두들기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금세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한 2,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검은 연기가 차더니 가라앉아갖고 나도 땅만 보고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하 1층엔 물건을 옮기는 하역장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등 방제시설은 작동한 걸로 보고 있지만 이곳에 쌓여있던 의류와 신발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급격히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역장이다 보니까 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연소가 된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 찍힌 영상에서도 지하 주차장에 수백 개의 옷박스와 압축된 폐지들을 쌓아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아울렛은 또 지난 6월 진행된 소방점검에서 유도등과 경보음 등 20여 가지 위반 사항이 지적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아울렛 측은 소방점검 당시 불이 난 지하 주차장에 대해선 지적사항이 없었고 지하 1층에 일부 물류가 적재된 건 맞지만 방치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 반격에 나섰거든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렸다.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라고 보도한 MBC를 겨냥한 거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를 언급했다는 첫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해당 보도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비속어 사용에 대한 유감 표명은 일단 보도 경위 파악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가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했는지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이례적으로 6분간 발언을 했는데 비속어 논란뿐 아니라 순방 성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48초 한미 정상 환담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약식으로 진행된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MBC가 바이든 미 대통령을 언급한 걸로 악의적 프레임을 짜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 논란을 키운 정원 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MBC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를 겨냥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속어 프레임을 씌웠다고 총반격에 나섰습니다.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했습니다. 외교 참사가 아닌 정치 참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가 왜곡해 보도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 정치 공세에 나섰다는 정원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C가 최초 보도하기 30여 분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정 정당과 언론사가 보도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으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면 완벽한 정원 유착일 뿐 아니라 윤리적 비판과 법적 제재도 감수해야 할 사안입니다. 권한 유착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하는 방식이 광우병 시기와 똑같다며 이번에도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한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보수 시민단체도 왜곡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도는 영상을 보고 발언했던 거라며 이 본질은 대통령 막말인데 언론을 겁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한수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제기한 MBC와의 정원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이 소위 SNS에 돌기 시작했고 저도 제가 9시 반 발언 전에 동영상에서 돌고 있는 반디닷컴인가에서 돌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들어가서 제가 발언을 한 거예요. 특정 언론사로부터 넘겨받은 영상이 아니라 시중에서 돌고 있던 영상을 확인하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막말로 인한 외교 참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생 위기 위에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외교의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국격이 추락이 됐고 지레짐작에 불과한 MBC와 더불어민주당의 그거는 그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겁박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보다 그를 덮으려는 거짓말이 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외교안보 라인을 경질하지 않으면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노 차장 이번에 뉴욕 순방 이제 같이 다녀왔는데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보통은요, 이 대통령 발언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던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취재 같은 경우에는 취재 기자, 카메라 기자, 사진 기자 몇 명이 대표로 현장을 취재해서 내용을 공유하는 풀취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그 발언은 취재 기자가 듣고 기록한 게 아니었고 카메라 기자가 행사장을 나오는 윤 대통령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담긴 거였습니다. 이후에 각 방송사로 해당 그 촬영된 영상이 송출이 됐고요. 그 송출된 영상을 보고 나서야 기자들도 해당 발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대통령실에 발언 진위 여부를 물었는데 그 확인이 늦어졌고 그 와중에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많은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고 MBC가 처음 보도를 할 때까지 팩트만 좀 전달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네, 제가 그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행사가 끝난 이후에 참모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 논란의 발언을 했고요. 이후 각 방송사로 영상이 송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영상을 보면서 발언을 확인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대통령의 발언을 한 문장으로 정지한 받은 글이 돌기 시작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글이 그 받은 글입니다. 그러더니 딱 그 말만 잘라놓은 8초짜리 영상까지 유포가 됐고요. 여기서 또 13분쯤 지난 뒤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네, 심지어 영상을 보도하기로 약속한 시간, 엠바고 해제 시점 이전에 글과 영상이 나돌았고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도도 나오기 전인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떻게 알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SNS에 도는 이 동영상을 보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 원내대표가 봤다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 발언만 잘라낸 동영상 파일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영상이 유포된 것은 엠바고가 풀리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직 보도가 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해당 영상은 방송사들만 갖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 사전 유출은 방송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MBC 기자가 전해준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 발언을 찍은 그 카메라 기자가 MBC 소속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또 여권에서는 뉴욕 현지 기자실에서 바이든 그리고 욕설이 들렸다 이렇게 처음 언급한 것도 MBC 기자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급속도로 받은 글이 퍼진 거고요. 대통령실 카메라 기자단은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추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어쨌건 국민의힘은 과거 광우병 사태까지 언급을 하면서 기획 선동 유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뭘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SNS 동영상을 출처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동영상과 함께 돌았던 글이 MBC 보도와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받은 글로 기획을 한 뒤에 박 원내대표가 선동을 하고 MBC가 유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래서 광우병 사태와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명확한 워딩으로 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하지도 않는데 이런 걸 보도를 해도 문제가 없냐 이렇게 질문을 주십니다.
보통의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보통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한 맥락과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지만 보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발언의 경우에는 맥락을 확인하기도 전에 SNS를 통해서 유포가 됐고 또 야당이 공개 발언까지 하면서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서 민주당과 MBC의 정원 유착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이제 대처도 좀 짚어봐야 할 게 바이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면 이게 정정하는데 13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왜 이렇게 대처가 늦어진 거예요? 사실 대처가 늦어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발언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발언이 나온 날은 한일 약식회담에 한미 정상의 환담까지 있어서 꽤 바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확인도 늦었던 데다 이미 바이든으로 못 박아서 보도한 곳이 많다 보니까 바이든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음성 분석 작업까지 맡기느라고 더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뭐 바이든 논란도 있었지만 비속어 사용에 대한 논란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유감 표명할 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명확치 않다면서 당초에서 기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도 유감 표명보다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성남FC에 후원한 이 6개 기업 중에 두산건설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은 오늘 네이버와 차병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의심이 된다며 강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윤우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10여 곳. 네이버, 분당 차병원 등 성남FC를 후원했거나 이 과정에 관련된 곳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두산건설 후원건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은 성남FC에 각각 39억 원과 33억 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네이버 제2사옥 신축 허가와 분당 차병원 부지 용적률 상향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빌리은행도 포함됐습니다. 네이버는 이재명 대표가 공동은행장이었던 주빌리은행의 부채 탕감 운동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이 은행 설립을 주도한 시민단체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희망살림은 네이버 기부금 대부분을 성남FC 광고비로 집행했는데 이현욱 희망살림 대표는 이후 성남FC 감사를 지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뒤에는 경기주택공사 사장도 지낸 측근입니다.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웃고 있는데요. 무슨 전쟁일까요? 네, 패러디 전쟁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과 관련해서 패러디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 이후에 야권 쪽에서 나온 패러디물부터 보실까요? 바이든이 어떻게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세간에는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휘바이든, 봄바람 휘바이든. 봄바람이 날리며 태극기는 이제 휘날리지도 못하게 되고 봄바람도 함부로 불면 안 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날리면 대신에 다 바이든을 넣는 거군요.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생중계하면서 온라인 제목으로 민생 예산 바이든 안 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꿔보면 민생 예산 날리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바꿔서 소개하거나 이름을 날리면으로 바꾸고 바이든 대통령을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물들도 올라왔습니다. 여권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볼까요? 시간을 달리는 홍근,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패러디한 것 같네요. 네,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가진 소녀를 다룬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보도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알고 비판한 걸 꼬집는 겁니다. MBC와의 유착설을 제기하고 있는 여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패러디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바이든도 날리면도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의 비읍 들어가지요. 또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날리면 니을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게 합성을 해보면은 발로 들리더라고. 발리면. 소모적인 논쟁은 언제 끝날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뭐가 필요 없을까요? 한미클럽이 4년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라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서 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필요 없다. 이런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비판 여론 감수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냉정하군요. 네, 이 친서를 보낸 시기가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이틀 뒤라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화기애애하게 만나놓고 이틀 뒤에 미국의 본심을 전한 거군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 노림수에 이용당한 먹잇감이라며 한반도 운전자가 아니라 한반도 대리운전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문 대통령에게는 북한 눈치 보기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정부는 오매불망 북한입니다. 심지어 미사일을 쏜 북한마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탄도미사일 단어도 못 꺼내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좀 달라졌을까요?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민주당의 톤이 좀 달라졌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 군사적 도발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만 해칠 뿐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북 문제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난 정권과 차별화를 깨한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북한 핵실험 임박설이 계속 나오는데 안 보이는 여야가 없죠. 잘못된 도발에는 당당하게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을 과시하던 거대 기업이었죠.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 공중분해와 워크아웃 같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그런 대우조선해양이 21년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한화그룹이 2조 원을 투입해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한화는 방위산업 분야의 시너지를 인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통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경영 및 재무 역량이 검증된 국내 대기업 계열에게 투자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그 결과 한화그룹이 인수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화그룹은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유상 증자를 통해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내일부터 3주에 걸친 경쟁 입찰과 최대 6주의 상세 실사를 거쳐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999년 대우그룹 공중분해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조선. 2001년부터 산업은행 관리 아래 7조 1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으며 21년간 새 주인 찾기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8년 산은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6조 원을 써낸 한화를 선정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불발됐고 2019년엔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유럽연합의 반대로 좌초됐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거쳐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면 올해 11월 말쯤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을 품게 되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 방산 구축이 가능하고 에너지 분야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5,69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또 700%에 달하는 부채 비율, 여기다 노조의 강한 반대 등 녹록지 않은 대우조선의 경영 환경은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미국이 지난주까지 3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하며 한국 증시에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중견 벤처기업이 상장된 코스닥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700선이 깨졌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마저 넘어섰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2% 급락한 2220.94에 마감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들은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은 5.07% 폭락한 692.37로 2년 3개월 만에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달러 초강세에 기름을 부은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를 시작한 한 투자자는 종목별로 최대 45%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80층 전후일 때 500만 원 정도 사고 나중에 6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200만 원어치를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 손실이 한 200만 원 넘게 나고 있고요. 팔고는 싶은데 계속 보고만 있는 입장인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2,000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2원 급등한 1,431.3원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6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설 수 있고요.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된다면 그 이상의 환율도 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향해 가는 1분기 정도가 빗달러 하자선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더해지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됐죠. 마침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14,000여 명으로 11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상쾌한 가을을 만끽했는데요. 버릇이 돼서 계속 쓰겠다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야외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고사리 손으로 나무 여기저기를 살핍니다. 마스크를 벗으니 뛰어도 숨이 안 차고 친구들과 얘기하기도 좋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처음 벗어서 놀이도 많이 하고 기분이 아주 좋고 시원한 바람을 쐬서 좋아요. 입학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학 축제. 캠퍼스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50인 이상 참석하는 야외 집회나 공연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3년 만에 폐지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대학에 와서 이런 축제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환상 속에 있었던 그런 대학 축제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벗고 싶었던 욕구가 있어서 그런지 벗고 다녀서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차피 실내에서 또 써야 하는데 굳이 썼다 벗었다 할 필요가 있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 혼자만 벗고 있기가.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고된다며 기침하는 요령도 알려줬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아래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언어 발달 때문이라도 영유아 먼저 실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인과 다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해서 검거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는 스토킹 범죄의 악순환. 신당역 살인사건의 충격이 큰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사건 뉴스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폭력을 휘두른 남성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가해자가 풀려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자정, 20대 남성이 다세대 주택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경찰의 1차 스토킹 경고를 무시하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 2년 전 폭력 전과도 있었지만 당시에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에 한 달간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사호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이 피해자는 보복 우려에 떨며 거주지를 옮겨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주거지 이동해가지고 피의자가 모르는 주거지로 지금 이동이 돼 있거든요. 퇴근할 때도 우리가 그 신변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래요.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범죄에 대해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의무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법원이 해야 할 도리를 포기했다라고 저희는 보아집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사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여성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남성이 밤늦게 담장을 넘다 체포됐는데 이 사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범을 저지를까 불안해도 피해자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길. 순찰차 2대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지난 22일 밤 11시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물 외부 실외기를 밟고 담을 넘어가는 남성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문제는 남성의 스토킹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성은 지난 5월에도 2주 동안 매일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 창틀에 녹음기와 휴대전화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 조치 1235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여성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피해 여성이 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재범을 우려해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아 남성은 그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계획살인 인정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5개월간 스토킹하고 끝내 살해한 김병찬.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지난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때론 감형받으려고 쓴 반성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봅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당연히 감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나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자들도 절반 이상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도 모두 40차례 넘게 반성문을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상급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반성문 대필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는데요. 대필 반성문으로 감형받은 판결문까지 동원해 홍보도 합니다.
하지만 반성문이 감형 보증 수표는 아닙니다. 김병찬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반성문을 냈는데 항소심 반성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대목이 문제가 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반성문을 냈다가 이런 반성문 안 내는 게 낫겠다는 1심 재판부 지적과 함께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성을 이유로 감형하려면 범행을 인정한 이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법관 개개인이 횟수나 분량이 아닌 반성문에 담긴 피고인의 진심까지 읽어내 달라는 당부겠죠. 팩트맨이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내일 국장으로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 해외 인사들이 조문단으로 참석하는데요. 이 정작 일본 내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장을 치르는데 우리 돈으로 165억 원이나 든다면서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도 도쿄는 물론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던 나라에서조차 국장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국장시키지 않겠다는 캠페인성 구호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장 반대는 62%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회의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사실상 국장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고 사건의 발단이 된 집권 여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やる必要はあったのかなとは思いますけどね。なんかその説明がやっぱりはっきりしないなっていう思いはあります。国民に伝わっ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 무엇보다 당초 예상보다 6배 이상 늘어난 165억 원 상당의 국장 비용이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데 반발이 큽니다. 아베 전 총리가 경호 문제로 사망한 만큼 경호 비용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218개 지역 700여 명 규모의 각국 정상급 인사들 접대비도 60억 원 가까이 책정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이 열릴 부독한 앞입니다. 벌써부터 곳곳을 수색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 근처에서 국장 반대 시위도 예정된 만큼 일본 경찰 측은 2만 명 규모의 경비 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외국 조문단을 비롯해 내외빈 4,300명이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제주에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친환경 에너지인데도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뽑아내고 짓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는 왜 짓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지금도 제주엔 태양광 전력이 남아 돌거든요. 정단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수막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제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건립 필요성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 중산간에 들어서는 수막리 태양광 발전단지. 축구장 110개, 마라도의 2.7배 규모 부지에 지어지는데 나무 3만 8천여 그루가 있는 수목지대입니다. 환경단체는 나무와 숲을 없애서 친환경 발전을 한다는 건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합니다. 탄소 중립의 중요한 발전 원이긴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흡수원으로서의 숲의 기능과 녹지의 기능일 텐데 제주도청이 발전시설 예정지에 나무를 옮겨 심으라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지만 이 지역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의 터전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어쨌든 간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여기 생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물들에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신재생 전력이 남아도는 제주도 상황에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과잉 생산된 태양광 발전 전력이 전력망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걸 막으려고 가동 중단을 내린 횟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2차례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20%에 육박하는 100메가와트급 설비가 추가될 거라는 소식에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도 반발합니다. 이미 수시로 가동 중단이 이뤄지고 있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유선상의 통보라든가 이거 하나 없이 제 개인 그 사유 재산을 함부로 전력 생산되는 거를 차단시켜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지. 한쪽에서는 계속 허가를 주고 한쪽에서는 불을 막 끄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주도는 남는 전력을 비축하거나 육지로 보내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저 케이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은 저희 전력을 역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는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거죠. 정책과 기술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야 이제 가장 경제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정확한 논의를 하는 데가 없죠. 발전 설비 증설에만 골몰해온 신재생 에너지 공급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네.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서 특별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달간 340여 명이 붙잡혔는데요. 특히 채널A가 집중 보도했던 인천 미추홀구 깡통 전세 사건과 관련해서 35명이 입건됐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소 500여 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미추홀구 일대 깡통 전세 사건. 채널A 보도 이후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관련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 3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미추홀구 관련 사기 피해는 150여 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은 미추홀구 깡통 전세를 주요 전세 사기 사건으로 보고 인천경찰청에 배당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 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 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2달간 전국적으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48명,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한 대출 사기였습니다.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게 해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밖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도 86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전세 사기범들이 재범을 저지를 수 없도록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비용은 저렴합니다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정부가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형 평수 임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1989년 지어진 5층짜리 영구임대주택 하계 5단지. 서울시는 이곳을 재건축하면서 초고층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60제곱미터 이상 중형 평수를 30% 넘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하계 5단지를 정말 정성 들여서 잘 해놓으면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6월 말 기준 전국에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는 3만 2천 가구로 역대 최대입니다. 상당수가 16에서 36제곱미터의 소형 평수입니다. 정부는 실패를 교훈 삼아 원하는 곳에 4인 가족 이상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개발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율이 있는데 정부가 이 기준을 손본 겁니다. 지금처럼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귀퉁이에 소형 평형으로 다닥다닥 지어 의무 비율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시정비법을 바꿔 연면적으로 기준을 따지면 소형과 중형까지 다양한 임대 평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이제 건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되던 거를 좀 지적 수준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 실망했던 무주택자들도 내심 기대하는 상황. 3인 가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조로 좁은 평수로 나온 집들이 대부분이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구조도 좋고 살기 괜찮은 환경이라고 하면은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내일부터 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데 앞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정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랙핑크가 한국 걸그룹으론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메인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와 더불어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8,180만 명, 전 세계 아티스트 중 1위를 자랑하는 블랙핑크는 신곡을 내기만 하면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곡 핑크베놈을 앞세운 2집 앨범을 내놓으면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발매 열흘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른 겁니다. K-팝 걸그룹 중 처음입니다. 그간 K-팝 가수가 빌보드 정상에 오른 건 BTS, 슈퍼엠, 스트레이키즈 등 모두 남자 가수였습니다. 걸그룹이 1위에 오른 건 2008년 미국의 데니티 케인 이후 14년 만입니다. 머라이어 캐리 등 여성 솔로 가수들의 1위는 많았지만 걸그룹은 데니티 케인 이전에도 스파이스 걸스와 TLC 정도에 불과합니다. 블랙핑크는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걸그룹이 영미 양대 차트를 동시에 휩쓴 건 2001년 미국의 비욘세가 속한 데스티니스 차일드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걸그룹이 정상에 오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덤이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주로 팬덤에서 힘을 발휘하는 여성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성 팬들이 상당 부분 걸그룹 팬덤에 많이 지금 함유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원하는 어떤 워너비상으로서 걸그룹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많이 돼 있고. 블랙핑크는 각자가 명품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할 만큼 패션 분야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성도 좋아하는 걸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블랙핑크의 입지는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불리는 45살의 조르자 멜로니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우파연합의 총선 유세 현장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여성. 세계 정당으로 구성된 우파연합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이탈리아 형제들의 조르자 멜로니 대표입니다. Gli unici che hanno paura sono loro, perché hanno capito che sta per finire il loro sistema di potere. 현지 시각 25일 실시된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의 총선 출구조사 결과 우파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최대 지분을 가진 멜로니 대표가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5살의 워킹맘이자 미혼모인 멜로니가 최초 여성 총리이자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집권한 첫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15살 때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만든 이탈리아 사회운동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며 정치에 입문한 멜로니는 2014년부터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를 맡아 반이민과 반유럽 연합, 강한 이탈리아 등을 표방하며 여자 무솔리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언론들이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지목한 멜로니가 집권할 경우 테러 제재에 반대하며 유럽연합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로선 EU가 2026년까지 제공하는 264조 원 상당의 코로나19 회복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라도 EU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동원령에서 고학력 화이트 칼라는 제외한다는 차별 조치를 포함하며 더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러시아 내 이슬람계 거주 지역인 마하치칼라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북동의 야쿠트족 거주 지역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러시아 정부가
경제계의 반발에 따라 고학력, 화이트 칼라 근로자는 제외할 뜻을 밝히자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게 될 소수민족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군 입영사무소와 관공서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동원령 발효 뒤 사흘 동안 군 입영사무소 15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인접 국가들로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발트 3국 등은 망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반전 요구 목소리를 키워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병합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투표지가 훤히 보이는 투명 투표함에 총등 군인이 투표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90%대 찬성률을 보였다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Приглашаю вас посмотреть еще раз на абсолютно четко обозначенные. 미국 백악관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러시아에 사전 경고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2시간 1분 9초, 어제 베를린 마라톤에서 케냐의 킵초게가 세운 세계 신기록입니다. 자신의 기록을 4년 만에 30초 앞당긴 건데요. 인간의 한계일 것 같던 2시간의 벽도 이제 무너질 수 있을지 정윤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환한 웃음과 함께 레이스를 시작한 케냐 마라토너 킵초게. 하나둘씩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독주하더니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최종 기록은 2시간 1분 9초. 4년 전 이 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기록을 30초 앞당긴 세계 신기록입니다. 하프 코스를 59분 51초에 통과했지만 후반 페이스가 떨어져 사상 첫 2시간 이내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And I thought, let me just try to run 2 hours flat. But all in all, I'm happy with the performance. 마라톤은 1908년 처음으로 3시간의 벽이 깨졌고 2시간 30분대의 벽을 넘어 올림픽 기록을 세운 고 손기정 선생을 거쳐 2시간 1분대까지 진입했습니다. 46분을 줄이는데 59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 55년이 더 흘렀지만 나머지 10분을 줄이지 못할 만큼 이제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 하지만 운동 생리학계에선 산소 섭취량을 높이고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는 레이스를 펼치면 이론상 1시간 57분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킵초게는 2시간 벽을 넘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3년 전 특별 레이스에서 1시간 59분 40초로 완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 41명의 페이스메이커를 동원한 등 국제 규정을 따르지 않아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Still more in my legs are still more, and I hope future still great.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요즘 옷차림 고민 많이 되시죠?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큰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남부 곳곳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남해안에는 빗방울만 지나겠고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5mm 내외, 내일 영남 해안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였는데요. 내일은 28도, 수요일에는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선선하겠습니다. 가벼운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쾌청한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는 27도를 웃돌며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으로 한화가 유력하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따지고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방황은 1997년 IMF 때 대우가 해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안 망하게 하려고 그동안 들어간 우리 세금만 7조 원이 넘습니다. 마침 오늘 블룸버그가 위안화와 엔화 추락으로 아시아의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끔찍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 생각하면 이 과도한 우려도 금물이지만 위기는 준비된 자만이 극복할 수 있죠. IMF 악몽은 다시 언급하기도 싫으니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다시 유비무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